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 저는 이제 곧 40 중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삶의 반 정도를 넘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나 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지금의 나를 빚어놓은 바로 이전의 시간들을 좀 반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만일 30대 초반의 나로 돌아간다면 이건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일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해 잘 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15년 전쯤에 MBTI 디스크 등 그런 성격 유형 검사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성격을 에너지의 방향이나 행동의 속도로 구분하는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크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어떤 경계선을 그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외향형이 좀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게 제 성격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검사한 MBTI는 인프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검사 결과나 제 성격을 제가 스스로 들여다봤을 때 저는 E와 I가 꽤 비슷하게 비등하게 공존하고 있는 반반인 성향이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 반반인의 특 있잖아요. 저도 그걸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약속 잡을 때는 그래 너무 좋다 그때 보자 이랬다가 약속 당일에는 나가 귀찮다 또 이러고, 그러다가 막상 나가면 제일 신나게 잘 노는 게 또 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이제 쉬는 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속 2, 3일, 3, 4일 이렇게 뭔가 쭉 붙여서 외출을 하면 제 에너지가 안 따라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 오면 다들 공감하시죠? 우리 아이 유형의 분들. 저만의 공간인 제 방, 제 동굴에서 좀 편하고 자유롭게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사용하고 다시 충전하고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게 필요한 사람인 거죠. 언젠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너는 예민하잖아 라고 지나가는 말로 툭 하고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그 말을 듣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제 귀에서 넌 예민하잖아, 넌 예민하잖아 라는 말이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마음이 상했달까요? 저는 제가 꽤 수더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여겼는데 아니었던 건가? 이러면서 약간의 그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나 예민한 거 맞네. 그러니까 그 말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그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거 보니 맞네. 라고 제 스스로를 좀 인정하게 되는 순간 개운해졌어요. 그 친구의 지나가는 말에 그렇게 흔들리고 고민했던 건 제가 제 스스로를 쿨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추구하고 싶고 되고 싶은 나와 실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저는 괜찮지 않은 일에도 괜찮다고 말을 하고는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나 그거 안 괜찮은데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지 그게 왜 물어? 또는 나는 왜 그때 아니라고 말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에 몸부림쳤던 그런 날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불편하게만 여겨졌던 타인의 규정, 그러니까 친구의 말 한마디로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저를 좀 속속들이 보기 시작했고 또 조망하기도 하면서 좀 더 저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39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제서야 제가 지나온 날들을 되짚어 보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 싫거나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나다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뭔지 깨닫게 되었어요. 더불어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약간 이상향? 이런 것도 알게 되었죠. 앞서 제가 MBTI를 말씀드렸는데요. MBTI가 요즘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파악하는 절대적인 도구가 된 것 같아 살짝 안타까워요. 물론 도움은 되는데, 이 진단 도구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유사성을 좀 크게 분류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틀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뭐 I니 S니 J니 뭐 N이니 이런 등등으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의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고 또 똑 떨어지는 답은 아니란 거죠. 다만 참고하거나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겪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에서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떠했는지 들여다보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그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사유할수록 점점 더 나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다입니다. 돈 공부하면 보통 재테크를 떠올리게 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재테크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의 쓰임, 돈을 모으는 방법, 대출, 저축, 투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후회인데요. 물론 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적어도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 돈을 벌려면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이렇게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좀 머리가 띵했어요. 많이 벌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을 잘 벌어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쓰는 능력도 동시에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헐리우드 팝스타 리안나도 과거에 투자 실패와 너무 많은 지출로 사실상 파산을 했었다는 얘기를 보면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도 나가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좀 와닿았어요. 결국 위에서 말한 4가지가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요. 이런 건 정말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제가 7년 전에 이사를 했을 때, 그 집에서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집주인분이 집을 매매로 내놨었어요. 그때 이 집을 살까? 아주 잠깐 고민을 하다가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안 샀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저금리에 아주 집을 사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그 시기를 바보처럼 놓쳐버린 거죠. 돈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대출은 빚이니까 좋지 않은 거야 라는 잘못된 정보가 그 기회를 날아가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30대에 저는 쓰는 기쁨만을 알면서 살았어요. 돈 모으는 재미라던가 어떤 저축하는 기쁨, 이런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때로 만약에 돌아가잖아요. 진짜 악착같이 저축하고 공부할 거예요. 요즘 우리는 마음 공부, 감정 공부, 인간관계 공부 등 이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카테고리가 돈 공부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건 일찍 알면 알수록 좋은데, 그래서 20대에 알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밥벌이를 하는 30대부터는 반드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힘 빼기입니다. 제가 딱 30이 되었을 때 저는 나도 이제 진짜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40을 넘어서 생각해보니 그때 저는 진짜 어렸고 젊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50대가 되면 지금이 젊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겠죠. 그리고 특히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의 나는 모르는 게 많았는데 아는 줄 착각하면서 살았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인간관계는 상대를 만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셨나요? 저는 그 반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모두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는 마음이 좀 앞서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종종 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좀 내팽개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게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평가나 비난 그리고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런 관계에서 오는 감정들을 저는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면서 급기야에는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좀 셀프 자책? 비난?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좀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도 뭐 서운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다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풀게 되기도 하는데 뭐 이 과정이 또 여의치 않으면 멀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뭐 이런 정도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나요?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 상처받은 건 아니겠구나 이거예요. 뭐 나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힘을 빼야지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힘듦, 상처, 이런 실타래를 겪고 나니까 굳이 나의 감정을 소진하면서까지 뭔가 누군가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놓을 때는 놓아야 하고 뒤돌아설 때는 뒤돌아가야 되고 또 쉼이 필요할 때는 조금 쉬어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 그 얽히고 설킨 그물을 치열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모든 경험을 누구나 다 겪는 거야 라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까지 견뎌내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 가는지 모르고 시간만 보내다가 좀 많이 늦게, 너무 늦게 아는 것보다는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 라는 뭐 이런 게 좀 느껴졌을 때에는 선택을 바꿔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어떤 같은 실수나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이면 관계에서 힘을 좀 자연스럽게 빼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입니다. 제가 좀 자라고 성인, 그러니까 20대가 되었을 때요. 시골집에 가서 저희 왔어요 하면 가장 처음 듣는 말이 밥 먹으라는 얘기였어요. 먹고 왔다고 해도 할머니가 꾸역꾸역 상을 펴고 음식을 하나둘 꺼내 보이시면 할 수 없이 먹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서 안 먹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는 끝내 먹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가끔 찾아뵐 때는 선물을 사서 드리거나 용돈만 드리고 잠깐 앉아있다가 오곤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밥이 주는 의미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싶은 거예요. 뭔가 자식들에게 뭐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적적한 노년의 일상에 자식과 손주들이 찾아온 것에 대한 반가움, 그러니까 뭐라도 좀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즐겁고 반가운 마음을 한 식탁에 빙 둘러 앉아서 한 끼나마 좀 시끌벅적하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깃들어 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이걸 깨닫고 좀 많이 후회를 했는데요. 할머니가 떠나고 난 뒤에 할아버지와 밥을 한 끼도 먹은 적이 없더라고요. 효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용돈을 두둑히 드린다거나 선물을 사드린다거나 좋은 게 있으면 사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뭐 전화를 드리고 이런 거요. 이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더라고요. 제 나이대 분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셨을 테고 자녀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뭔가에 감탄하게 되는 일들,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일들, 그리고 웃을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일상에서 오는 무료함을 크고 작게 느끼면서 그래도 젊은 우리보다는 좀 적적하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의 삶에 활력을 주는 거, 기쁨을 주는 건 뭐 물론 통장에 찍힌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거창한 일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요. 그냥 뭔가 조용한 밥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여럿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뭐 집 근처 어디론가 좀 살짝 바람을 쐬러 가는 작은 외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는 친구가 너무 좋아서 집에 내려가면 밤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갔고, 그리고 낮에는 힘이 드니까 좀 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30대 한 후반 정도부터는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고 엄마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산에 가기도 하고 또 산에 올랐다 내려오면 근처 맛집이나 카페도 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는 좀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엄마랑 노는 게 좀 재밌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 정정할게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만큼이나 엄마랑 노는 것도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이게요, 같이 다닐수록 케미가 생겨요. 대화를 많이 하니까 또 서로 더 잘 알게 되는 점도 있고요. 저는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약간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모습들을 좀 같이 다니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가끔 체력이 좀 안 돼서 힘들어 하시거나 좀 피로해 하시는 모습, 그리고 엄마 몸에 좀 이곳저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죠. 좀 더 일찍 이럴 걸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이건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 친구들하고도 가끔 만나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요즘에 사진 찍는 게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약간 주름 자글자글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안 예뻐 보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좀 더 일찍 우리 부모님이 지금보다 젊고 고우시고 체력도 더 좋아서 잘 다닐 수 있으실 때 더 많이 모시고 더 많이 사진을 남겨드릴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분명 잘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용돈도 잘 보내드리고 또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사서 보내드리기도 하실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좀 바쁘다, 살짝 피곤해서 귀찮다, 뭐 이런 핑계로 부모님과 만날 시간을 미루고 넘기고 있으셨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꼭 찾아뵙고 단 몇 시간이라도 밥 한 끼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네 번째는 체력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바로 건강, 체력이죠. 제가 40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40이 되니까 확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아니 난 아직 괜찮은데 난 아직 좋은데 이러면서 살짝 자만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훅 오더라고요. 조금씩 천천히 변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요.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과거의 나의 체력과 비교했을 때 와, 내가 체력이 확 떨어졌구나 하는 이런 몸의 변화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몸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신호를 보내오는데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목 디스크와 어깨 통증으로 꽤 고생을 했었어요. 아픈 동안에 그 시작점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30 초반에 이미 병이 시작되고 있었구나. 그때 그랬구나를 알게 됐는데요.
하루 종일 목을 이렇게 쭉 내밀고는 한 마리의 큰 거북이가 되어서 컴퓨터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분명 중간중간에 야, 너 지금 위험해 라는 신호를 몸이 제게 보낸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신호인 줄 모르고 그냥 파스나 잠깐 붙이고 물리치료나 한 두세 번 받고 말았던 거죠. 목 디스크 이후에 가끔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데요. 선생님이 저한테 늘 몸에 기운이 없다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건강하게 챙겨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먹으면 살쪄서 안 돼요, 선생님 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약간 정색하시면서 50도 되기 전에 골병 드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 한의원에 오는 40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영양제나 한약 같은 그런 약만 챙겨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면서 음식으로 몸을 채워야지 텅 빈 몸에 약만 들이밀면 그게 효과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막 비타민, 아연, 철, 칼륨, 뭐 콜라겐 요즘엔 종류도 진짜 많잖아요. 그런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약 전에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많이 신경을 좀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은 사실 정말 말 그대로 보조인 셈이에요.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배달 어플 보면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을 생각하지 말고 또 막 인스턴트 같은 것만 너무 먹지 말고 그래도 골고루 좀 섭취할 수 있도록 한 주에 어떤 식단 계획 같은 것도 귀찮지만 조금 해보는 거 그리고 운동도 조금이라도 일주일에 뭐 두세 번 걷기라도 하는 습관을 30대부터는 들이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해야 체력도 올릴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40대가 되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돌봐주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작은 거라도 도전해서 성취의 경험을 쌓기입니다. 나의 앞자리가 바뀔 때 우리는 흔히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는요, 직장 생활에서 약간 연차가 생기기도 하고, 또 결혼을 고려하게 되기도 하면서 뭔가 내가 진짜 어른으로 변모해가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그에 따른 고민이나 불안을 좀 느꼈었어요. 그런데 3에서 4로 바뀔 때는요, 그냥 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30대까지는 사회적으로도 내가 청년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중년으로 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중년의 의미가 청년과 노년의 중간이니까 뭔가 내가 노인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세월의 약간 무상함, 나 이렇게 늙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배우는 일, 시작하는 일 앞에서 스스로 마흔이라는 나이를 족쇄로 달게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직이야.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뭘 배워. 그거 해서 뭐 해. 이러면서 도전을 두려워하고 현재가 불편하고 싫어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 뭔가 도약을 한다거나 시도를 하는 그런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30대에는 좀 안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큰 돈 아니지만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만큼 여행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 갈 수 있을 만큼은 벌었고 저는 뭐 또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제 몸 하나 건사하기에는 벌이가 좀 충분했었죠. 그런데 코로나라는 역풍을 맞이하면서 완전 달라졌어요. 그저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저한테 아주 큰 위기였고 또 새로운 경험이나 시도를 하고 그걸 통한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막막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소파에 계속 누워있기만 했었죠. 하필 나이도 이때 딱 마흔이 돼서 앞자리가 딱 사로 바뀌는 그런 시기라 나이 듦에 대한 어떤 그 걱정과 불안까지 더해져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블로그 글쓰기를 배우게 됐고, 제 블로그에 글을 막 이렇게 쓰다가 작은 모임을 만들고 또 소소하게나마 프로젝트까지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나와 다른 나. 그러니까 뭔가 되게 사람이 생기 있어졌고, 비록 작고 소소한 도전이고 그냥 작은 실행이었지만 꽤 묵직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라는 감정만으로 가득 차 있던 제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만약 30대로 돌아간다면 이 경험을 좀 더 일찍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경험을 일찍 경험할수록 나이 들매 나의 커리어나 성장이나 변화의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 만나게 된 그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또 다른 배움, 동기부여, 가능성 이런 걸 배웠는데요. 여전히 그분들은 제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이자 선생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블로그라는 온라인 세계에서 작은 성취를 맛보면서 이제 의욕을 얻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주어진 시간 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시고 그 작은 도전을 통해서 안 되는 핑계를 찾기만 하거나 주저했던 그런 약간 마음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털어내고 성취의 기쁨을 느끼고 시도를 즐길 줄 아는 30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걸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40대인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40에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도 여러 가지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카테고리는 배움의 연속이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걸 실행하는 만큼 후회를 줄여나가고 더욱더 야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마흔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50이 되었을 때 이런 후회가 부디 적길, 그리고 이제 마흔을 맞이할 분들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에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시원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